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재판받고 1심에서 징역형이 연달아 떨어졌는데 그렇죠. 합쳐서 4년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왜 나오지? 이렇게 좀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게 이제 6개월을 연장한 게 사실은 이제 어제 밤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집행은 왜 안 하느냐? 지금 항소심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제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풀려나지만 2심에서도 징역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시면 딱 그 사안이었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이제 집유가 되면서 풀려났습니다만 이 사안은 좀 다르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재판이 길어지는 바람에 네.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고 2심 결과를 다투게 됐다인데 전 자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서 꽃다발 들고 있는 사진이 오늘 아침 보도를 장식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꽃은 이 핑크색과 하얀색 안개꽃이었는데 꽃말이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 분홍색 안개꽃 꽃말 아십니까? 글쎄 저는 상상을 안 해봐가지고요. 뭔가요? 사랑의 성공. 하얀색 안개꽃의 꽃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맑은 마음입니다. 네. 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량이 두 건에 4년이 1심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석방이 됐고, 근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인 이유는 뭐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따라서 재판이 확정이 돼야지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단지 구속만 될 뿐이고요. 구속 기간은 그렇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연장만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구속 기간을 산입을 해주는 그런 식인데요. 검찰에서는 이 구속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이게 1심에서 다른 사유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심급을 바꿔가면서 또 사안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석방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세요.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병우 전 수석은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맞아요. 한 가지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또 하나는 공무원 불법 사찰인데 네. 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일찌감치 1심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항소심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이 벌써 10개월째 진행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쯤 되면은 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심도 선고가 나와서의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 그 뒤에 시작된 공무원 불법 사찰 혐의, 징역 1년 6월 나온 거죠. 네. 이것이 작년 12월 달에야 드디어 1심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을 재판을 안 하고 있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까지 갑자기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맞아요. 예, 병합을 시켜버리면서 그러면서 재판을 더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원래로 하자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판결을 내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1년 6개월, 하나가 2년 6개월, 두 건이 합쳐서 4년인 거거든요. 지금 항소심은 두 개가 병합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냥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추가 혐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이제 불분명하다 이런 취지죠. 결국은 이제 지난밤 풀려나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4년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무죄가 되지 않는 한 적어도 하나 정도가 2년 6개월짜리가 무죄가 되지 않은 한은 양형이 조금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점쳐야 되겠죠. 다만 문제를 삼는 분들이 뭐냐면 이 담당하시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도 적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심경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짧지만 별로 내용은 상당히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 전의를 좀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이 김태우 씨가 오늘 한 얘기 이제 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을 하면서 감찰 대상자의 휴대전화라든지 사생활을 탈탈 털더라.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올렸던 여러 가지 비리 첩보는 무시했다. 그리고 박형철 현 공직기관 비서관이 기밀을 누설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김 수사관 폭로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지금 국회가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자유한국당의 완패. 한 방 없었다. 예. 청와대의 승리. 이런 관전평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관전평 자체로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위까지 해서 따져봤지만 별게 없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럼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자정을 넘겨가면서 그럼 검찰 수사에 맡겨놓는 게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주관적 느낌은 있지만 예. 오늘 그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영상을 보니까 보통 인물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빛도 그렇고 오늘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바로 얼마 전까지 상관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고등학교 동기에 대한 자신의 첩보를 이제 당사자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오늘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청와대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또 책임이 무겁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빙성 문제를 우리가 지금 논하기는 어렵고 이 팩트가 체크되기 위해선 검찰이 밝혀야 될 대목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야당의 공세는 이게 특검 내지는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운영위에서 왜 못 밝혔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고 현 정부의 민정수석인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공방인데 지금 어떤 혐의들이 있냐면 그 당시에 오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오늘 판결 나왔어요. 예. 집유로 풀려났습니다. 예. 원래 이제 불구속 재판이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전 정권의 민정수석은 뭘 움직였냐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움직였어요. 막대한 조직으로 움직였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 나와서 10여 명 가지고 무슨 민간인 사찰을 하고 그렇게 전방위 감찰을 하느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전 정권의 민정수석과는 다룰 수 있는 첩보 요원들의 규모가 다르죠. 예.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왔던 석동현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이죠. 현재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같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전관 예우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석동현 변호사 전 검사장인데 이분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직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죠. 박영하 의원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뒷배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아니냐. 계속 이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계속 정치적으로 이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공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조금 나오기도 했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약간의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사퇴한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석동현 검사장이 얻을 만큼 다 얻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과의 관련성은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전 정부에 있었을 때 네. 지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맞습니다. 있었고 네. 또 이번에 그 이만희 의원이 폭로했던 그 김정주 씨. 네.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이 김정주 씨가 또 자유한국당 비례 23번을 받았던 그렇죠. 전력이 있고. 맞습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석동현 변호사도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맞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다 자유한국당 출신이니까 그러면 뒷배에 자유한국당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이런 사안 것들이. 자체를 김태우 수사관의 비폭로가 좀 정말 이 일부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규정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일 수는 있으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 역대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해야 되는 이 동향 조사냐 아니면은 민간인 사찰이냐 이 경계선에서 조사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석 변호사의 이제 사임 사유와 관련해서 얻을 만큼 얻었던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주장은 계속 아니할 수 없으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다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겨뤄보니까 이거 밀고 가면 불리할까 유리할까 정치적 판단이 나와서 최근에는 지금 이 신재민 전 사무관 네. 사안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정치 기자들의 관측이 지금 이미 보도되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요. 최평론가가 계속해서 지난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판단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규모가 달라요. 지금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런 것과 관여됐던 방식이 청와대 내부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요원들이. 오히려 이 사찰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 전 정부에는 이석수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이분이 네, 그렇죠.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감반 사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한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누가 했느냐?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무사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사안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의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사찰을 할 수 있는 조직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10여 명이 전방위.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게 660개 기관에 대한 사찰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모두 다 청와대가 사찰한 것처럼 이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인 인원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송명빈 마크그룹 대표가 오늘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상습 폭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습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이고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기자들에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폭행의 이유라든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 당시 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모 부사장도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명빈 대표가 이 폭로한 직원을 맞고소를 했거든요. 맞고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이 뭐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영상 조작은 경찰 수사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그렇죠, 테고. 그렇죠. 조작 근데 또 이 여부. 송 대표가 과거에 또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피해자가 오늘 이 송 대표가 검찰 소환되는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해외에 있죠. 이게 이제 국제 통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과 10범인데 대부분 폭행 전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처와 지금의 부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폭행이 있었고 자신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콘도를 부인이 샀다는 거예요. 콘도 회원권을 샀겠죠. 근데 거길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인을 폭행하고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올라오는 길에 이 피해자인 직원 양 씨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지를 이야기해 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시킨 멘트를 이야기했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폭로를 또 합니다. 토로를.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송명빈 대표가 어떤 인물인가 저는 좀 이렇게
그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을 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예, 이게 일단은 그 피해자의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맞고소를 했는데 맞고소를 배임 횡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고소가 아니라 고소를 해야 돼요. 이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이 고소를 당하니까 맞고소는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진술서도 가지고 있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 글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찍혔고 이걸 이제 강요로 썼다고 지금 피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 해를 끼쳤다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사범으로 배임횡령으로 거는 게 맞는데 그것은 그냥 이제 그동안은 주장만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녹취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이 진실이 빨리 밝혀져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회사라는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전과 10범 중에는 주로 대부분이 전처 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2007년에 흉기 등을 동원해서 전처를 폭행했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인한테 찾아가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해 8월에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딸을 죽이겠다. 쉽게 말하니까 장모에게 전화해서 네 딸, 그러니까 부인을 죽이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 상당히 엽기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거를 그냥 흉악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엽기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폭로한 직원에게 행사한 폭행 그건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고요. 네. 그렇죠. 또 협박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월급을 갈취했다. 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의 월급을 주고 다시 뺏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0만 원씩 입금을 매월 급여일에 해서 마치 급여는 250만 원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현금으로 그걸 다 찾아와. 그래서 돌려받고는 그중에서 70만 원 혹은 100만 원 어떤 데 뭐 한 120만 원, 150만 원씩을 내키는 대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활비 써라. 그러니까 사실은 반토막급여를 마치 이제 이 정부 프로젝트 자금 연구비 받아서 과거에 이제 갑질 교수들이 이제 조교비를 갈취하듯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네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어라고 그때 폭행할 때마다 이 자술서를 이제 받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가 회사에 끼친 피해액이 6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60억 다 네가 못 낼 거니까 5억만 받을게 하고 5억짜리 공증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에 보시면 상습 폭행, 상습 상해, 강요, 협박 이런 게 들어있지만 특이한 게 이 공증 문서 원본을 불실기재하고 이걸 동행사한 죄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피해자의 주장은 5억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나에게 덮어씌웠다라는 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그 경찰이 다 조사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폭행 혐의 부분,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된 그 화면이 과연 조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라든지 증거가 워낙에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송 대표가 어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증거가 사실은 조작됐다라는 자신의 주장대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또 송 대표가 실제로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겠습니다. 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송 대표가 지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네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작년 한 해 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택배 기사에 대한 갑질, 또 대한항공 일가들의 갑질, 양진호 회장에 대한 회장의 갑질. 그러면서 이제 송명빈 대표의 갑질까지 터졌거든요. 그렇죠. 끊임없이 갑질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또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송명빈 사태는 만만치가 않은데 양진호 회장 사건이 터지고 국회에서 법이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일명 이름이 양진호 방지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강화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저는 이 직장 문화에서 이게 뭐 지금 기재부에서도 내부 고발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굉장히 정부와 맞서는 일개 사무관의 이 폭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면 저는 이게 일반 기업에서 터져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게 우리 조직 문화의 일환일 수 있어요. 30대 초반의 청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게 이 국가 차원의 정책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직장 내부의 내부 고발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은 엉뚱한 쪽에서 이러한 흐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직장 내에서요.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터져줘야 되는데 흔히 왜 저렇게 그럼 3년간 폭행을 당했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참고 살았어? 예,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직원이 터뜨린 얘기 중에 패스트푸드점 공개된 데서도 폭행을 하니까 옆자리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져서 옆자리 사람과 다툼이 발생한 걸로 폭행 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한테 너 때문에 이런 이 사단이 난 거니까 1,000만 원 내놔. 나중에 알고 보니 벌금은 500만 원이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21세기 백주 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전 놀라운데 법령 강화와 함께 조직 내에서 좀 터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